안녕하세요. 세월마루입니다. 오늘은 창고방으로 쫓겨난 날 내가 새 들어있던 건물이 내 건물인 걸 알았다라는 사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장례식장 영안실에서의 3일이 마치 3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조문객들이 다녀가고 문상객들이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떠났는데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조차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뒤로는 잠을 제대로 잔 적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남편이 누워있던 자리를 만져보곤 했어요. 이불은 차가웠고 베개에선 남편의 냄새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급하게 가셨어요? 매일 밤 그렇게 중얼거리다가 동이 트면 잠이 들었어요. 그렇게 며칠을 보냈는데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명절이라고 해서 슬픔이 멈추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들 내외가 온다니 마음 한편이 설레기도 했어요. 혼자 지내는 게 너무 외로웠거든요. 추석 당일 아침 아들 태수와 며느리 미정이가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인사를 하면서도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차례상은 간단하게 차릴게요. 요즘 명절 음식 준비하는 것도 시대에 안 맞잖아요. 며느리 미정이가 부엌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저는 뒤따라 들어가 거들려고 했어요. 어머니, 좁으니까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미정이는 제 손을 슬쩍 밀어냈습니다. 그 손길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저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들 태수는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태수야, 요즘 사업은 어떠니? 에휴, 말도 마세요, 엄마. 아들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완전히 망했어요. 투자한 돈 5천만 원이 다 날아갔고 대출만 2억이에요. 매달 이자만 200만 원씩 나가니까 정말 미치겠어요. 그래도 건강은 괜찮니? 건강이 무슨 소용이에요. 돈이 없는데. 아들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1시간쯤 지나서 차례상이 차려졌습니다. 평소 명절상과는 달리 정말 간소했어요. 저는 3가지뿐이었고 나물도 시금치나물 하나, 콩나물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과일도 사과 몇 알, 배 몇 개가 다였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니? 어머니, 요즘 세상에 이렇게 차리는 것도 많이 하는 거예요. 형식에 얽매일 필요 없어요. 며느리의 말투가 날카로웠습니다. 우리는 차례를 지냈습니다. 절을 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남편의 영정사진이 차례상 뒤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이렇게 마지막 명절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죠. 절을 마치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며느리가 계속 아들을 쳐다봤거든요. 눈빛으로 뭔가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밥을 몇 숟가락 뜨고 있을 때 며느리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숟가락을 든 제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집 말이에요. 며느리가 집 안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이렇게 큰 집에서 뭐 하시려고요? 방도 3개나 되고 거실도 넓고 관리하기도 힘드실 텐데요. 그래도 내가 평생 살던 집인데 평생 살았다고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상황이 변했으면 거기에 맞춰야죠. 며느리의 말투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아들 태수가 거들었어요. 엄마, 우리도 솔직히 형편이 안 좋아. 내가 프랜차이즈 사업 망하고 나서 대출 이자만 매달 200만 원이야. 카드값도 밀렸고 미정이 친정에서 돈도 꿔왔어. 정말 한계야. 그래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집을 좀 정리하면 우리가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정리라니? 팔라는 말이니? 네. 어차피 어머니 혼자 사시기엔 너무 크잖아요. 이 집 팔면 최소 3억은 받을 거예요. 그러면 제 빚도 갚고 어머니는 작은 곳에서 편하게 사실 수 있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데? 며느리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작은 곳으로 옮기시는 게 어떠세요? 월세도 아끼고 관리비도 안 나가고. 어머니 국민연금이 얼마예요?
40만 원? 그거로 충분히 사실 수 있는 곳 있어요. 이미 알아보셨구나. 네, 미리 준비를 해야죠. 어머니, 이 근처에 괜찮은데 알아봤어요. 월세 30만 원짜리인데 작지만 깨끗해요. 30만 원이면 어떤 곳인데? 창고를 개조한 곳이긴 한데요. 요즘 그런 곳 많아요. 방음도 되고 나쁘지 않더라고요. 제가 직접 가서 확인했어요. 창고를 개조한 곳이라니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더 이상 들 수가 없었어요. 그럼 나보고 창고에서 살라는 거니? 창고라고 하면 말이 안 좋죠. 요즘 그런 원룸 형태가 많아요. 혼자 사시기엔 오히려 관리하기 편해요. 며느리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계속 살면 안 되는 거니? 어머니, 현실을 보세요. 저희도 지금 당장 다음 달 카드값을 어떻게 낼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집 관리비만 해도 한 달에 15만 원씩 나가잖아요. 그리고 이 집 재산세도 만만치 않고요. 아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해해줘. 우리도 정말 어렵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기 싫은데. 정말 방법이 없어. 태수야.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우리도 살아야 해. 아이들 학원비도 밀렸고 미정이 친정에서 빌린 돈도 갚아야 하고. 아들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저를 더 아프게 했어요. 저는 평생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결혼해서 시집 왔을 때 이 집이었어요. 아이들을 낳아 키우고 밤새 아픈 아이를 간호하고 남편이랑 늙어가던 집이었습니다. 마루에는 손주들이 기어다니던 흔적이 있고 벽에는 키를 재던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이 집이 내 집인데. 어머니, 집은 그냥 건물이에요. 어디서 사시든 똑같아요. 며느리의 차가운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언제까지 준비하면 되니? 제 목소리가 작게 떨렸어요. 이번 주 안에 짐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미 복덕방이랑 얘기 다 해놨어요. 다음 주에 짐 내놓으면 한 달 안에 팔릴 거예요. 벌써 다 정해놓으셨구나. 어머니, 미리 준비 안 하면 나중에 더 복잡해져요. 그날 오후 정말로 짐 트럭이 왔습니다. 어머니, 짐 싸셨어요?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직 아무것도 정리하지 못했어요. 내가 뭘 가져가야 할지 모르겠구나. 옷이랑 이불만 챙기세요. 나머지는 제가 정리할게요. 며느리는 제 옷장을 열어 옷가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거칠게, 빠르게 마치 남의 집 정리하듯이요. 이건 낡았네요. 버릴게요. 그건 남편이. 어머니, 이런 거 가지고 가봤자 입지도 않으세요. 새로 사드릴게요. 며느리는 남편의 옷도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제가 손으로 짠 조끼, 명절 때 입던 한복, 결혼 기념일에 입던 양복. 다 버려졌어요. 안 돼. 그건. 어머니, 돌아가신 분 옷 가지고 있으면 안 좋아요. 다 버려야 해요. 1시간 만에 짐이 정리됐습니다. 옷가지 몇 벌, 이불 한 채, 낡은 가방 하나. 그게 제 평생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모은 게 겨우 이것뿐이었어요. 어머니, 가실 준비 다 됐어요. 출발하시죠. 트럭 짐칸에 제 짐이 실렸습니다. 너무 적어서 한쪽 구석에 놓여도 공간이 텅 비어 보였어요.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조수석에 올라앉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아들이 대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제가 평생 열고 닫던 그 문이 이제 저를 가둬버리는 문이 되었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집이 점점 멀어지는 게 보였어요. 마당에 심었던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심었던 나무였어요.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하던 해봄에 심었죠. 여보, 우리가 심은 감나무 올해도 열매가 많이 열렸어요. 그런데 나는 그 감을 따먹을 수 없게 됐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어요. 운전기사가 힐끗힐끗 쳐다봤거든요. 20분쯤 달렸을까요? 트럭이 멈췄습니다. 여기에요, 어머니. 내린 곳은 시장 뒤편 골목이었습니다. 좁은 길 양옆으로 낡은 건물들이 빼곡히 서 있었어요. 저기 2층이에요. 며느리가 가리킨 곳은 철제 외계단이 달린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계단을 올라갔어요. 숨이 찼습니다. 여기에요. 문을 열자 습한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창고였어요. 벽은 회색 콘크리트 그대로였고 천장은 녹슨 함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방의 크기는 겨우 3평 남짓했어요. 침대 하나 놓으니 공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침대도 있고 화장실도 있어요. 불편하실 거 없으실 거예요. 며느리가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미안함이 전혀 없었어요. 화장실은 저기 있고요, 창문은. 아, 환기구가 있네요. 이걸로 환기하시면 돼요. 천장 한쪽에 작은 환기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겨우 30cm 정도 크기였어요. 그럼 저희는 이만 갈게요. 어머니, 불편한 거 있으면 연락하세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미정아. 네. 고맙다. 뭐가요? 여기라도. 구해줘서. 며느리는 대답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작은 방 안에 울렸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스프링이 삐걱거렸어요. 매트리스는 딱딱했고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방 안을 둘러봤어요. 한쪽 구석에 작은 싱크대가 있었습니다. 수도꼭지는 녹이 슬어 있었어요. 물을 틀어보니 처음엔 녹물이 나왔습니다. 한참을 틀고 나서야 맑은 물이 나왔어요. 화장실 문을 열어봤습니다. 1평도 안 되는 공간에 변기와 샤워기가 붙어 있었어요.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환풍기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벽을 만져봤습니다. 축축했어요. 손에 물기가 묻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살아야 하는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수가 없었어요. 울면 더 슬플 것 같았거든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가방에서 컵라면 하나를 꺼냈어요. 며느리가 넣어준 거였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라는 쪽지가 붙어 있었죠. 물을 끓였습니다. 작은 전기포트 하나가 제 전 재산이었어요.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불을 끄니 방 안이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환기구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 새어 들어왔습니다. 천장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 똑, 똑. 빗물이 새는 소리였어요. 어디선가 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여보, 당신은 어디 계세요? 나 여기 있어요. 나 너무 무서워요. 그때 낡은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 꼭 쥐어줬던 가방이었어요. 장례식장에 가져가지 않았던 유일한 짐이었습니다. 여보, 이거 꼭 간직해. 절대 버리면 안 돼. 중요한 거야. 남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지만 가방 끈을 잡은 손에만은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뭐가 들었는데?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내 명의는 아니지만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을 거야. 당신이 주인이야. 그게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낡은 가죽 가방이었어요. 남편이 30년 넘게 쓰던 거였죠.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누런 서류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중요라는 글씨가 빨간 펜으로 크게 쓰여 있었어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글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지만 저는 잘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10살 때부터 시장에서 일을 했거든요. 다른 아이들이 학교 가방을 메고 다닐 때 저는 반찬 보따리를 이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20살에 결혼했고 곧바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 키우느라 돈 벌느라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글 공부는 꿈도 꿀 수 없었어요. 간단한 한글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류에 적힌 어려운 말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등기부, 등본? 이게 뭐지? 소재지, 면적, 소유자. 글자는 보이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었습니다.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언젠가 누군가에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뭐예요? 왜 말을 안 하고 가신 거예요? 남편은 평생 종합시장 지하창고 건물을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건물은 4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어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작은 가게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옷가게, 반찬가게, 철물점, 구멍가게. 영세한 상인들이 세를 내고 장사를 하는 곳이었어요. 남편은 그 건물의 관리인이었습니다. 월세를 받고 건물을 청소하고 고장난 곳을 수리하는 일을 했죠.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성실하게 일했어요. 설마 이게 그 건물과 관련된 거야?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냥 관리인이었으니까요. 저는 봉투를 가방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설쳤어요.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소리, 골목에서 들려오는 취객들 소리, 옆방에서 들리는 텔레비전 소리. 모든 게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내가 정말 여기서 살아야 하는구나.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이 없어서 시간을 알 수가 없었어요.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아침 7시였습니다. 일어나서 세수를 하려고 문을 열었어요. 복도 끝에 공용 수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수도로 걸어가는데 옆방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 새로 오셨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허리가 굽어 있었고 머리는 새하얗게 새어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네. 어제 왔습니다. 나은자라고 해요. 여기 온 지 3달 됐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옥순이라고 합니다. 옥순 씨구나. 반가워요. 여기 처음이시죠? 많이 힘드시죠? 은자 씨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 듣는 따뜻한 말이었어요. 네. 조금. 나도 처음엔 많이 울었어요. 근데 울어봤자 소용없더라고요. 그냥 살아야죠, 뭐. 은자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수도 앞에 섰어요. 수도는 하나밖에 없어서 번갈아 가며 써야 했습니다. 옥순 씨는 어쩌다 여기 오셨어요? 남편이.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요. 아들 내외가 집을 팔아야 한다고. 아이고. 나랑 똑같네요. 네? 나도 아들이 밀어낸 거예요. 아들 사업 미천대준다고 집을 팔았는데 사업이 망했대요. 그러고는 나를 여기로 보내더라고요. 은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그러더래요. 어머니, 저희 집에서는 못 모셔요. 돈도 없고 방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월세 30만 원 국민연금으로 겨우 내요. 저도 30만 원이에요. 여긴 다 그래요. 30만 원짜리 창고방. 갈 데 없는 노인들만 모이는 곳이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서로의 아픔을 읽을 수 있었어요. 옥순 씨, 아침 드셨어요? 아니요. 먹을 게 없어서요. 그럼 우리 같이 먹어요. 내가 어제 시장에서 무 좀 얻어왔어요. 무국이라도 끓여 먹어요. 고맙습니다. 은자 씨의 방으로 갔습니다. 제 방과 똑같이 좁고 축축했어요. 하지만 은자 씨는 나름대로 방을 꾸며 놓았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달력이 붙어 있었고 작은 선반에는 사진들이 놓여 있었어요. 저게 제 아들이에요. 어릴 적 사진이죠. 사진 속 아이는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귀엽네요. 그땐 엄마 하면서 쫓아다녔는데 크고 나니 엄마가 짐이 됐나 봐요. 은자 씨가 휴대용 버너를 꺼냈습니다. 작은 가스통을 끼우고 불을 붙였어요. 냄비에 물을 붓고 물을 썰어 넣었습니다. 된장을 한 숟가락 풀고 파를 조금 넣었어요. 이게 다예요. 반찬도 없고. 그냥 드세요. 아니에요. 고마워요. 무국이 끓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냄새가 좋았습니다. 밥을 퍼서 한 숟가락 떴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세요?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랑 밥을 먹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은자 씨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도 그래요. 혼자 먹으면 밥이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요즘 거의 굶다시피 했어요. 이제 우리 같이 먹어요. 그래요. 그럽시다. 그날부터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은자 씨는 휴대용 버너를 가지고 있었고 저는 작은 밥솥이 있었어요. 은자 씨가 국을 끓이면 저는 밥을 했습니다. 옥순 씨, 오늘 시장 가셨어요? 뭐 얻어오셨어요? 콩나물이요. 아줌마가 주시더라고요. 그럼 콩나물 무쳐서 먹어요. 내가 참기름이 조금 있어요. 우리는 서로 가진 것을 나눴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나누니까 풍족해 보였어요. 저녁이 되면 우리는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어요. 밤마다 천장에서 물 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 똑, 똑. 그럴 때마다 우리는 벽을 두드렸어요. 똑똑. 옥순 씨 괜찮아요? 똑똑. 네, 괜찮아요. 은자 씨도요? 똑똑. 네, 괜찮아요. 그 소리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는 신호였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밤에 은자 씨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옥순 씨, 잠 안 오세요? 네. 잠이 안 와요. 나도요. 같이 있어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 밤을 지샜습니다. 옥순 씨, 우리 평생 뭐 하며 산 것 같아요? 글쎄요. 나는 젊을 때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시장에서 생선 장사했거든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집에 왔어요. 비린내가 온몸에 배었죠. 저도 반찬 장사했어요. 김치, 나물, 장아찌. 밤새 만들었어요. 뭐 하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산 걸까요? 자식 공부시키려고요. 아들 대학 보낸다고. 맞아요. 나도 그랬어요. 아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집장만 해주고. 내 인생은 없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그게 죄였나 봐요, 옥순 씨. 자식한테 너무 많이 준 게 죄였나 봐요. 두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거울이었어요. 같은 인생을 살았고 같은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매일 시장에 나갔어요. 반찬을 만들어 파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돈이 필요했거든요. 월세 30만 원, 전기세, 수도세, 국민연금 40만 원으로는 빠듯했어요. 그날도 시장 한 구석에 자리를 폈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콩자반, 장아찌. 새벽부터 만든 반찬들이었어요. 옥순 씨 반찬 맛있어요. 김치 하나 주세요. 고맙습니다. 5천 원이에요. 반찬을 팔며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불렀습니다. 옥순 씨, 여기 계셨네요. 돌아보니 장재호 씨였어요. 남편의 옛 동업자였습니다. 재호 씨, 오랜만이에요. 어이쿠 누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형님 장례식 이후로 처음 뵙네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그럭저럭요. 근데 누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형님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자식들이 잘 챙겨드려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나저나 누님 지금 어디 사세요? 예전 집에 계세요? 아니요. 옮겼어요. 어디로요? 시장 뒤편 창고방으로. 네? 창고방이요? 누님이 왜 거기? 재호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혹시 아드님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누님 혹시 그거 아세요? 뭘요? 그 비동 건물 말이에요. 형님이 평생 관리하시던 그 건물 있잖아요. 알죠. 남편이 거기서 일했으니까요. 그 건물이 지금 누구 명의인지 아세요? 글쎄요. 건물주가 따로 있겠죠? 아니에요. 그 건물 소유자가 정옥순으로 되어 있어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반찬통이 와르르 쏟아질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형님이 몇 년 전에 그 건물을 사셨어요. 그리고 명의를 누님 이름으로 바꿔놨어요. 저도 그때 등기 넘기는 거 도와드렸거든요. 그럴 리가. 남편이 그런 말 안 했는데. 형님이 누님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서류도 안 주시고. 그때 가방 속 서류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재호 씨, 그 건물이 정말 제 거예요? 네. 등기부등본에 분명히 정옥순으로 되어 있어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전부요. 그럼 세입자들도? 네, 지금 25가구가 새 들어 살고 있어요. 월세가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들어올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재호 씨, 제가 급히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누님, 혹시 서류 못 받으셨으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연락 주세요. 저는 황급히 반찬을 정리하고 창고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평소에는 천천히 걸어야 숨이 안 찼는데 그날은 뛰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어요. 방에 도착해서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가방을 뒤졌어요. 손이 떨려서 지퍼가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 있는 서류를 펼쳤어요. 하지만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돋보기도 없었고 저는 어려운 글자를 읽을 수 없었어요. 은자 씨를 불렀습니다. 똑똑똑. 은자 씨, 은자 씨. 왜 그래요, 옥순 씨? 무슨 일이에요? 이거 좀 읽어주세요. 제발. 은자 씨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떨고 있는 걸 보고 놀라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왜 이래요? 이 서류. 읽어주세요. 은자 씨는 돋보기를 꺼내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읽기 시작했어요. 등기부등본. 소재지 땡땡시 땡땡구 땡땡동 123번지. 건물명 B동. 층수 지하 1층, 지상 4층. 면적 800평방미터. 그래서요? 그래서 누구 거래요? 소유자. 은자 씨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정옥순.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말 내 거예요? 네. 여기 분명히 정옥순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등기 날짜가 3년 전이네요. 3년 전? 네. 2022년 5월 15일에 소유권이 정옥순으로 이전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런 걸 남겨놨구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3년이나 됐는데 왜 말을 안 한 거예요? 왜? 은자 씨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옥순 씨, 남편분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렇게까지 하셨겠어요. 그래도 말을 해줬어야죠.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마 말씀하시려다가 못하신 거 아닐까요? 갑자기 편찮으셨잖아요. 남편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평소처럼 시장에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현관문을 나서다가 쓰러졌습니다.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의식을 잃기 직전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가방 꼭 지켜. 당신 거야. 당신 이름.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냥 남편이 아끼던 가방이려니 했습니다. 옥순 씨,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은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나도 모르겠어요. 일단 확인을 해봐야죠. 재호 씨한테 연락해서 도움을 받으세요. 그래야겠죠. 저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정옥순. 제 이름이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이름이 적힌 재산이 생긴 거였어요. 여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남편은 멋진 양복을 입고 있었고 저는 하얀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평생 나를 지켜줬구나. 죽어서도 나를 지켜주려고 이런 걸 남겨놨구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고마운 눈물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장재호 씨를 만났어요. 이제 변호사로 일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누님, 서류 다 확인했어요. 분명히 누님 명의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재호 씨, 고마워요. 그런데 나는 이런 거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월세부터 받으셔야죠.
지금 25가구가 새 들어있는데 한 달에 1,200만 원 정도 들어올 거예요. 1,200만 원이요? 네. 그동안은 제가 형님 계좌로 입금했는데 이제 누님 계좌로 바꿔야죠. 그런데 아들이 그 돈을 받고 있을 텐데. 아드님이요? 네. 남편이 돌아가고 나서 남편 계좌를 아들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재호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아드님이 월세를 받고 계셨던 거네요? 그것도 모르고? 그런 것 같아요. 누님. 그럼 아드님이 누님을 창고방으로 보낸 이유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 때문이었겠죠. 내 돈을 가지려고. 그날 저녁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어머니, 저희예요. 문을 열자 아들 내외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며느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아들은 과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걱정돼서 왔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꿀처럼 달았습니다. 예전의 냉담한 말투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들어오너라. 좁은 방에 셋이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주변을 둘러보며 과장되게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여기 너무 좁고 습한 것 같아요. 건강에 안 좋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더 좋은 데로 옮겨드릴게요. 아니야, 여기도 괜찮아. 이웃 할머니도 친절하시고. 그래도 어머니, 이런 데서 어떻게 사세요? 저희가 미안해서.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사실 우리가 돈을 좀 마련했어. 엄마 모실 수 있을 것 같아. 갑자기 돈이 어디서 났니? 그게 아빠 유산을 정리하다 보니까 좀 나왔어.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눈을 피했어요. 그나저나 어머니, 혹시 아버지가 남기신 서류 같은 거 있으세요? 며느리가 재빨리 화제를 돌렸습니다. 무슨 서류? 그게 상속세 관련해서 정리할 게 있어서요. 혹시 건물 서류 같은 거 있으시면 저희한테 주세요. 제가 다 처리해 드릴게요. 무슨 건물? 저는 모르는 척 했습니다. 아, 어머니. 아버지가 관리하시던 그 시장 건물 있잖아요. 비동 건물이요. 아, 그 건물? 그게 왜? 그 건물이 명의가 어머니로 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거 세금이 엄청 나올 거예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어머니 혼자서는 감당 못하실 거예요. 며느리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일단 제 명의로 잠깐 옮겨놓으면 세금도 줄이고 관리도 제가 다 해드릴 수 있어요. 어차피 어머니는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내 건물을 내 명의로 바꾸자는 거니? 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세금도 아끼고 나중에 상속할 때도 편하고요. 아들도 재빨리 거들었습니다. 엄마, 미정이 말이 맞아. 우리가 알아서 잘 관리할게. 걱정하지 마. 저는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미정아, 태수야. 네, 어머니. 너희 그 건물에서 월세 얼마나 받고 있니?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그게 한 달에 1,200만 원이지? 남편 돌아가고 나서 지금까지 넉 달. 그럼 4,800만 원이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 건물에서 나온 돈을 내가 가져갔으면서.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 돈으로 빚을 갚으려고 어미를 창고방으로 보냈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도 정말 어려워서. 어려우면 말을 하지 왜 숨기고 거짓말을 해? 내가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니? 며느리가 급히 말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는 어머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창고방으로 보냈어? 나를 위해서 내 돈을 가져갔어? 어머니, 이제 그만 가거라. 더 이상 할 말 없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나가. 제 목소리가 컸습니다. 평생 이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어요. 아들 내외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나가면서 며느리가 방 안을 쭉 훑어봤어요. 가방이 어디 있는지, 서류가 어디 있는지 찾으려는 눈빛이었습니다. 서류 찾지 마. 안전한 곳에 보관해뒀어.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은자 씨가 벽 너머에서 물었습니다. 옥순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아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갔어요. 반찬을 만들어 팔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건물이 제 명이라는 걸 알았지만 당장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장재호 변호사님은 천천히 생각하세요라고 했지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날도 시장에서 하루를 보내고 저녁 무렵 창고방으로 돌아왔어요. 골목 입구에서 은자 씨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옥순 씨, 옥순 씨,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은자 씨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아까 어떤 여자가 옥순 씨 방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네? 누가요? 머리 긴 여자요. 30대나 40대쯤 되어 보이던데. 열쇠로 문을 따고 들어가더라고요. 며느리였습니다. 분명히 며느리였어요. 언제요? 1시간쯤 전이요. 제가 화장실 갔다 오는데 복도에서 보였어요. 수상해서 제가 문 앞에서 기다렸는데 20분쯤 있다가 나가더라고요. 손에 뭔가 들고. 저는 급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방문 앞에 섰어요. 문고리를 잡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이 엉망이었어요. 침대 밑은 뒤집혀 있었고 옷장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서랍도 모두 열려 있었어요. 이럴 수가. 은자 씨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옥순 씨 뭘 찾았나 봐요. 서류 있었어요? 아니요. 미리 은행 금고에 맡겨뒀어요. 재호 씨가 그러라고 해서. 다행이네요. 근데 이건 명백한 불법 침입이에요. 신고해야 해요. 신고를. 옥순 씨, 이러다간 더 큰일 날 수도 있어요.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내 아들 며느리를 신고한다고? 그럴 수 있을까? 하지만 은자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더 위험해질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장재호 변호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누님,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CCTV 설치하는 게 좋겠어요. CCTV요? 네, 작은 카메라예요. 누가 들어오면 다 찍혀요. 증거를 확보해야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누님, 지금 상대방은 수천만 원짜리 건물을 노리고 있어요. 가족이라고 봐주면 안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재호 씨가 직접 와서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책장 뒤에 숨겨뒀습니다. 너무 작아서 눈에 잘 띄지 않았어요. 이걸로 녹화가 되는 거예요? 네, 움직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녹화돼요. 제 휴대폰으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고마워요, 재호 씨. 별 말씀을요. 형님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이것도 못해드리면 안 되죠. 재호 씨가 돌아간 후 저는 은자 씨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옥순 씨 힘들죠? 네. 이럴 줄 몰랐어요. 내 자식이 나한테 이럴 줄은. 옥순 씨, 돈 앞에서는 부모도 없어요. 저도 겪어봐서 알아요. 은자 씨 아들도 그랬어요? 네. 제 집을 팔 때 저한테는 어머니, 잠깐만 이름 빌려주세요라고 했어요. 사업 자금 때문에 일시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래서 믿고 서류에 도장 찍었죠. 그랬더니요. 그게 집을 파는 계약서였어요. 집은 팔렸고 저는 쫓겨났죠. 돈은 한 푼도 못 받았고요. 은자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가족도 믿으면 안 된다는 걸. 특히 돈이 걸려 있으면.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자식을 믿잖아요. 그게 부모의 어리석음이죠. 두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어요. 저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소리가 들렸어요. 드드득, 드드득. 문고리를 만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눈을 떴어요. 숨을 죽였습니다. 삑.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왔어요. 발소리를 죽이며 조심조심 움직였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림자를 봤어요.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제가 자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눈을 살짝 뜬 채로 지켜봤습니다. 며느리는 가방이 있던 자리로 갔습니다. 하지만 가방은 없었어요. 저는 미리 은자 씨 방에 옮겨뒀거든요. 며느리는 당황한 듯 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고 서랍을 열고 침대 밑을 뒤졌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정아. 침대에서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으악. 며느리는 비명을 질렀어요. 손에 들고 있던 서랍을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아니라 새벽 3시에 남의 방에 몰래 들어와서 뒤지는 게 아니라면 뭐니? 어머니가 혹시 쓰러지셨을까봐 확인하러. 거짓말하지 마. 너 서류 찾으러 온 거잖아.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CCTV에 다 찍혔어. 나가. CCTV요? 며느리는 황급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어디 있어요? 알 필요 없어. 당장 나가. 어머니, 저 좀 들어보세요. 저희도 정말 힘들어요. 대출 독촉 전화가 하루에 10통씩 와요. 제발 도와주세요. 며느리가 제 발을 붙잡았습니다. 미정아, 손 놔. 어머니, 제발이요. 그 건물만 제 명의로 해주시면 은행 대출을 받아서 빚을 갚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창고방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니? 일시적으로만요. 빚만 갚으면 다시 모실게요. 손 놔라고 했어. 제 목소리가 컸습니다. 며느리는 놀라서 손을 놨어요.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를 거야.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나가. 며느리는 울면서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은자 씨가 벽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옥순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장재호 변호사님께 연락했습니다. 누님, 어젯밤 영상 다 봤어요. 이건 명백한 불법 침입이에요. 고소해야 해요. 재호 씨, 그래도 내 며느리인데. 누님, 이러다간 더 큰일 날 수도 있어요. 다음엔 폭력을 쓸지도 몰라요. 폭력까지야. 돈 앞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법적으로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하루 종일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지켜야 할 건 내 생명이고 남편이 남긴 유산이야. 다음 날 경찰서에 갔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불법 침입, 문서 절취 미수. 피해자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정옥순입니다. 피고 소인은요? 박미정. 제 며느리입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며느리분을 고소하시는 거예요? 네. 많이 힘드시겠네요. 증거는 있으세요? 네, CCTV 영상 있습니다.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경찰관은 심각한 표정으로 영상을 봤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예요. 접수하겠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고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사흘 후 경찰이 아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오후 3시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왜 그러니? 경찰이 집에 왔어. 미정이를 조사하겠대. 그래서?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왜 경찰까지 부른 거야? 내 며느리가 내 방에 몰래 들어와서 서류를 훔치려고 했으니까. 그래도 가족인데 경찰까지 부를 일이야? 가족이라고 범죄를 저질러도 되니? 엄마, 태수야, 너 지금 누구 편이니? 어미 편이니 아내 편이니? 전화 너머로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게 우리도 살아야 해. 너 사는 집 주소가 뭐니? 응? 왜? 주소 말해봐. 시장 B동 302호.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태수야. 응. 그 집이 누구 집인지 아니? 내 건물이야. 내가 지금 내 건물에 새 들어 살고 있어.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동안 월세 얼마 냈니? 한 푼도 안 냈겠지. 내 아버지가 관리인이니까 공짜로 살았겠지. 엄마, 넌 내 건물에 공짜로 살면서 내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를 가져갔어. 그러고도 나를 창고방으로 보냈지. 엄마, 나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다니? 엄마, 내가 당신 건물 세입자로 살고 있었네. 그 말을 끝으로 아들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정말 몰랐어. 그 건물이 엄마 거인 줄. 진짜 몰랐어. 몰랐으면 왜 서류를 훔치려고 했니? 그건 미정이가 내 아내가 시켰다고 해도 넌 남자야. 아들이야. 막았어야지. 엄마, 이제 그만 가거라. 나는 너희를 용서할 수 없어. 전화를 끊으려는데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제발. 고소만 취하해줘. 제발. 취하는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할게. 너희 집에서 나가. 내 건물에서 나가라. 일주일 안에 나가지 않으면 강제 퇴거 절차 밟을 거야. 엄마, 우리 갈 데가 없어. 나도 없었어. 창고방으로 갔잖아. 너희도 알아서 찾아. 엄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침대에 던졌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내 아들한테 이런 말을 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맞아. 은자 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옥순 씨, 저 들어가도 돼요? 네. 은자 씨가 들어왔습니다. 저를 꼭 안아줬어요. 옥순 씨,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은자 씨, 내가 너무한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옥순 씨는 당연한 걸 한 거예요.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법은 없어요. 그래도 옥순 씨, 이제 당신 인생을 사세요. 자식 눈치 보지 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 내외가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재호 씨가 확인해 줬어요. 누님, 아드님 이사 나갔어요. 근처 빌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거 아드님이 전해달라고 했어요. 봉투 하나를 건네받았습니다. 집에 와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나는 정말 형편없는 아들이에요. 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나를 키웠는데 나는 엄마한테 뭐 해드린 게 없어요. 사업 망하고 빚에 쪼들리고 그러다 보니 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겠죠. 엄마를 창고방으로 보낸 건 평생 후회할 거예요.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다만 건강하세요. 그게 제 유일한 바람이에요. 태수 올림.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종이가 눈물에 젖어 얼룩졌어요. 여보, 우리 아들.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건물을 둘러봤어요. 제 건물이라는 게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옥순 씨 맞으시죠? 저 2층에서 옷가게 하는 사람이에요. 아, 네. 반갑습니다. 사장님 남편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어요.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세입자들은 하나같이 남편 이야기를 했어요. 사장님 남편분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한 번도 월세 독촉한 적이 없었고 힘들면 기다려주셨어요. 수도가 고장나면 밤에라도 달려오셨죠. 정말 성실하신 분이었어요. 남편의 흔적이 건물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하 1층 계단에는 남편이 직접 만든 손잡이가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넘어지지 않게 만든 거였습니다. 2층 복도에는 남편이 심은 화분들이 있었어요. 건물이 삭막해 보이지 않게 하려고 키운 거였죠. 여보, 당신은 이렇게 살았구나. 나는 몰랐어. 건물을 둘러보다가 4층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에는 빨래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세입자들이 공동으로 쓰는 곳이었습니다. 옥상에서 시장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가게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어요. 이게 다 우리 삶이구나.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건물을 어떻게 쓸까? 남편은 평생 이 건물을 관리했어요. 세입자들을 위해 살았죠. 나도 남편처럼 살아야겠구나. 이 건물을 남편의 뜻대로 써야겠어. 다음 날 장재호 변호사님을 만났습니다. 재호 씨, 1층을 리모델링하고 싶어요. 리모델링이요? 어떻게요? 식당을 만들고 싶어요. 무료 급식소요. 무료 급식소요? 네. 혼자 사는 어르신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밥을 주고 싶어요. 재호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님. 그러면 월세 수입이 줄어들 텐데요. 괜찮아요. 나 혼자 쓰기엔 너무 많은 돈이에요. 나눠야죠. 누님.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남편이 했던 일을 이어가는 것뿐이에요. 한 달 동안 공사를 했습니다. 1층에 있던 철물점을 다른 층으로 옮기고 넓은 식당을 만들었어요. 주방도 새로 꾸미고 테이블도 15개 놓았습니다. 입구에 간판을 달았어요. 나은자 무료 반찬 카페. 은자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옥순 씨, 왜 내 이름을? 은자 씨가 나한테 처음으로 밥을 줬잖아요.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그래서 은자 씨 이름으로 하고 싶었어요. 옥순 씨. 두 할머니는 꼭 깨어났습니다. 개업 첫날 10명의 어르신이 오셨어요. 여기 정말 공짜예요? 네, 공짜예요. 편하게 드세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반찬 5가지를 차렸습니다. 제가 평생 만들어 온 반찬들이었어요. 아이고, 맛있네. 우리 딸이 해주던 맛이야. 할머니, 매일 오세요. 점심때 오시면 항상 있어요. 한 달 후에는 20명이 왔습니다. 2달 후에는 30명이 왔어요. 입소문이 났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사장님 고맙습니다. 덕분에 따뜻한 밥 먹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은자 씨도 저를 도와줬습니다. 옥순 씨, 제가 설거지 할게요. 아니에요. 은자 씨는 쉬세요. 아니야. 나도 뭔가 해야 살아있는 것 같아. 같이 해요. 두 할머니는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어요.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고 밥을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옥순 씨, 오늘 한 할머니가 우시더라고요. 왜요? 한 달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밥을 먹었대요. 그동안 편의점 삼각김밥만 먹었대요. 아이고. 우리가 이 일하길 잘했어요, 옥순 씨. 그러게요. 어느 날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저는 국자를 든 채로 멈췄습니다. 왜 왔니? 엄마. 나 자원봉사 하러 왔어. 뭐? 설거지라도 하게 해줘. 제발. 아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뭐 하는지 들었어. 무료 급식소를 연다고. 나도 돕고 싶어. 저는 한참 동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앞치마 입어. 엄마. 설거지 많아. 빨리 해. 네. 네. 아들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도 뒤따라 들어왔어요. 어머니. 저도 도와드릴게요. 미정아, 너는 홀 정리해. 테이블 닦고 물 떠다 놔. 네, 어머니. 그날부터 아들 내외가 매일 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말도 거의 안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했어요. 엄마, 이 국자 어디 나요? 저기 선반에 걸어. 네. 미정아, 간장 떨어졌어. 마트 가서 사와. 네, 어머니. 얼마짜리로 살까요? 큰 걸로 사와. 요즘 사람이 많아서 금방 떨어져. 알겠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아들 내외를 불렀습니다. 엄마, 왜 그래? 앉아봐. 셋이 마주 앉았습니다. 고소는 취할 거야. 엄마, 대신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할게요, 어머니. 월세는 내야 해.
시세대로. 302호 월세가 50만 원이지? 이제부터 내. 밀리면 나가는 거야. 알겠어요, 엄마. 그리고 하나 더. 네. 이 식당 일을 배워. 나중에 너희가 운영하게 될 거니까. 우리가요? 그래. 나는 늙었어. 언젠가는 너희가 이어받아야지.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나 자격이 없는데. 자격은 만드는 거야. 지금부터 만들어. 네. 며느리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됐어. 이제 그만하고 앞으로 잘하면 돼. 저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뒤돌아보니 아들 내외가 서로 껴안고 울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아들. 이제 좀 사람 되는 것 같아요. 겨울이 왔습니다. 식당은 더 바빠졌어요. 추운 날씨에 따뜻한 국물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할머니, 오늘 부대찌개예요. 많이 드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겨울을 날 수 있어요. 어느 날 은자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옥순 씨, 나 요즘 행복해요. 저도요. 평생 이렇게 행복해 본 적이 없어요. 누군가를 위해 산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저도 같아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있어서 행복한 거였어요. 옥순 씨, 우리 친구하자. 평생. 그러자 은자 씨. 두 할머니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창고방은 이제 비어 있었어요. 저는 건물 4층에 있는 작은 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엄마, 짐 다 옮겼어요. 고맙다, 태수야. 엄마, 이 방도 좁은데. 더 큰 데로 가시지 그래요? 아니야. 이 정도면 충분해. 혼자 살기에 딱 좋아. 방은 작았지만 창문이 컸어요. 창문을 열면 시장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건물 1층 식당은 이제 정옥순 복지관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시에서 지원을 받게 되어서 규모도 더 커졌습니다. 사장님, 오늘 신청자가 50명이에요. 50명이나? 그럼 재료가 모자랄 텐데. 제가 마트에서 더 사올게요. 아들은 이제 복지관 운영을 맡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회계를 담당했어요. 어머니, 이번 달 수입 정산 다 했어요. 지출도 정리했고요. 고생했어, 미정아.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며느리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맑고 따뜻했어요. 매달 시장 상인들에게도 무료 반찬을 나눠줬습니다. 사장님, 이거 받아가세요. 김치하고 장아찌예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장사하느라 밥 차려 먹기가 힘든데 큰 도움이 돼요. 세입자들도 행복해했어요. 사장님, 우리 건물 정말 좋아요. 다른 건물은 관리도 안 되고 삭막한데 여기는 사람 사는 냄새가 나요. 고마워요. 남편이 평생 이렇게 관리했거든요. 나도 그렇게 하려고요. 어느 토요일 오후 손주들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어머, 우리 손주들. 언제 왔어? 방금요. 아빠가 데려왔어요. 할머니, 저희 배고파요.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뭐 먹고 싶어? 김치찌개요. 알았어. 이리 와, 할머니랑 같이 만들자. 손주들과 함께 부엌에서 요리를 했습니다. 할머니, 김치는 이렇게 썰어요? 그래, 잘했어. 우리 손주 요리 잘하네. 할머니, 이거 할머니가 만든 김치예요? 응, 할머니가 직접 담갔어. 우와, 맛있겠다. 밥을 다 차려놓고 함께 먹었습니다. 아들 내외 손주들 그리고 은자 씨까지. 할머니, 맛있어요.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식사를 하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 이게 진짜 행복이야. 저녁이 되어 손주들이 돌아갔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할머니가 또 맛있는 거 해줄게. 아들 내외도 집으로 돌아갔어요. 엄마, 푹 쉬세요. 내일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옥상 난간에 기대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바람이 불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있으니까 이제 마음까지 내 것 같아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당신은 평생 나를 지켜줬죠. 내가 쫓겨나지 않게, 내가 의지할 곳이 있게. 처음엔 왜 말을 안 했나 원망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당신은 내가 스스로 깨닫길 바랐던 거죠. 집이 뭔지, 가족이 뭔지, 행복이 뭔지.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나 이제 알았어요. 집은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이 모이는 곳이 집이에요. 가족도 피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이어진 사람들이 가족이에요. 그리고 행복은 돈이 아니에요.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있는 게 행복이에요.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1층 식당에서는 내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들이 테이블을 닦고 며느리가 재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2층에서는 옷가게 아주머니가 불을 끄고 있었어요. 3층에서는 반찬가게 아저씨가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우리 삶이구나. 이게 다 살아있다는 증거야. 석양이 건물을 비췄습니다. 정옥순 복지관 간판이 붉게 빛났어요. 여보, 보여요? 당신 이름. 아니, 내 이름으로 된 간판이에요.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내 이름이 빛나고 있어요. 고마워요. 마지막 선물. 정말 고마워요.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저는 남편 사진을 꺼냈어요. 항상 가슴에 품고 다니는 사진이었습니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어요. 당신 걱정 말아요. 아들도 이제 좀 사람 됐어요. 매일 와서 일 도와줘요. 며느리도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진심으로 날 대해요. 손주들도 잘 크고 있어요. 할머니 밥이 제일 맛있대요.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천국에서도 웃고 계시죠? 나도 이제 웃을 수 있어요. 진짜 웃음이요.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노래를 불렀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노래였습니다. 청춘을 어디다 두고 왔나? 찾아를 봐도 없네. 청춘은 새야 날아간 새야. 노래를 부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웃으면서 울었어요.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당신 없어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을 잊은 건 아니에요. 매일 생각해요. 매일 고마워해요. 아래에서 은자 씨가 불렀습니다. 옥순 씨, 저녁 드셨어요? 제가 수제비 끓였는데 같이 먹어요. 지금 내려갈게요. 저는 남편 사진에 입을 맞췄습니다. 여보, 나 밥 먹으러 가야 해요. 혼자 먹으면 안 되잖아요. 당신이 가르쳐줬죠. 혼자 먹는 밥은 밥이 아니라고. 사랑해요, 여보. 항상 사랑해요. 사진을 다시 가슴에 넣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3층을 지나고 2층을 지나고 1층에 도착했습니다. 복지관 문을 열었어요. 옥순 씨, 어서 와요. 배고프죠? 응, 배고파. 앉아요. 수제비 방금 끓였어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은자 씨가 수제비를 떠서 그릇에 담아줬어요. 자, 드세요. 고마워요, 은자 씨. 뭐가 고마워요? 우리 사이에. 두 할머니는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수제비가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행복이야. 이게.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건물에 환한 달빛이 비쳤어요. 정옥순 복지관 간판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그 빛 아래서 두 할머니는 조용히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집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밥 먹을 사람이 있었습니다. 3년 후. 할머니, 뉴스 봤어요? 손주가 태블릿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무슨 뉴스? 할머니가 올해의 사회공헌자로 선정됐대요. 뭐?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75세 정옥순 씨 3년간 5만 끼 무료급식. 올해의 사회공헌자 선정. 할머니 대단해요. 시장님이 직접 상 주신대요. 아이고, 뭐 이런 걸 다.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내일 시청에서 시상식이래요.
태수야, 나는 안 가고 싶은데. 엄마 가셔야죠. 엄마가 한 일을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나는 그냥 남편이 하던 일 이어받은 것뿐인데.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한테도 이 동네 사람들한테도. 다음 날 시청 대강당 상을 받았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상패를 건네줬어요. 정옥수님 존경합니다. 당신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사회가 따뜻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떨렸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었어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평생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한 평범한 할머니예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한테 쫓겨나서 창고방에서 살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왜 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마지막으로 선물을 남겨줬어요. 집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집이요. 그때 깨달았어요. 집은 건물이 아니라는 걸. 사람이 모이는 곳, 따뜻한 밥을 나눠 먹는 곳, 그게 진짜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집을 나눴습니다. 혼자 쓰기에는 너무 큰 집이었거든요. 여러분도 나눠보세요. 가진 게 많든 적든 나누면 행복해집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아들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엄마 자랑스러워요. 고맙다 태수야. 손주들이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최고예요. 우리 할머니가 제일 멋져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은자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옥순 씨 축하해요. 내 친구가 대단한 사람이 됐네. 무슨 소리예요? 나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예요. 평범한 할머니가 5만 끼를 만들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은자 씨 덕분이에요. 혼자는 못했어요. 우리 둘이서 한 거죠. 맞죠? 그럼요. 두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어요. 여보, 봐요. 내가 상도 받았어요. 믿기지 않죠? 나 같은 사람이 상을 받다니. 하지만 이건 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 덕분에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았어요. 창고방에서 쫓겨난 날 나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내가 새 들어 살던 건물이 내 건물이었고 내 건물은 다시 많은 사람들의 집이 되었어요. 여보, 이게 당신이 꿈꾸던 세상이죠? 나눔이 있는 세상, 함께 밥 먹는 세상. 나 이제 알았어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진짜 집은 비싼 건물이 아니라 사랑이 있는 곳이라는 걸. 그리고 진짜 행복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함께 할 때라는 걸. 여보, 고마워요. 마지막까지 나를 사랑해줘서.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줘서. 그리고 마지막 선물로 내 이름을 남겨줘서. 나 이제 당당해요. 정옥순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별똥별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어요. 여보, 천국에서 행복하세요. 나도 여기서 행복할게요. 우리 다음 생에 또 만나요. 그때는 더 사랑할게요. 눈을 떴습니다. 별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당신 잘했어. 정말 잘했어.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여보.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입니다. 내일도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내일도 따뜻한 밥을 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이 제 삶이 될 것입니다. 창고방으로 쫓겨났던 그날,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내가 새 들어 살던 건물이 내 건물이었다는 걸 알았던 그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후일담. 정옥순 복지관은 5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만 끼가 넘는 식사를 제공했고 3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들 윤태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고 복지관 상근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며느리 박미정은 회계사 자격증을 따서 복지관의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은자 할머니는 여전히 옥순 씨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복지관의 공동 운영자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옥순 할머니는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나 따뜻한 국을 끓이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입니다. 그것이 바로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사랑입니다. 나눔입니다. 그리고 함께함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